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통화 수합 그리고 상설 피마 레포 요거에 대한 얘기를 얼추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한번 쭉 종합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화 수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 영어로는 스탠딩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시, 영어로는 temporary.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설 통화 수합이 개설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섯 개 국가입니다. 영국, ECB, 그래서 이건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죠. 그러니까 유럽 그 중앙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카나다, 스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대략 한 2007년 우리 그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대략 2013년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설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는 이제 작년이죠.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됐는데요. 임시로 되어 있는 게 9개국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뭐 등등등 해서 9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중순이죠. 그때 한국은행이 이제 페드하고 그 통화 수합을 종료를 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그 9개국 중에서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 딱 두 나라만, 즉 한국,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요 두 나라만 페드하고의 이 통화 수합을 공식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어, 제가 그 타임라인에 유튜브 타임라인에 보면은 싱가포르 그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그 언론에 발표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게 MAS라는데 이게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그 통화 당국, 싱가포르 통화 당국이니까 이게 싱가포르 중앙은행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2021년 12월 31일에 엑스파이어 한다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임시 9개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만 이걸 선언을 했어요. 이걸. 그렇지만 나머지 7개국은 아직 선언을 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연장해 주는 거냐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현재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뭐냐면은 다 페드가 공식적으로 작년 7월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종료를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페드 역시 아무 지금 발표가 없는 걸 보면은 아마 한국하고 싱가폴만 굳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굳이 왜 얘기를 했는지는 뒤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통화 스와프가 어떻게 쓰였는지, 언제 쓰였는지,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줬던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2008년 이때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통화 수합을 통해서 그 달러 유동성 공급이 있었죠. 거의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정도인데요. 그때 금융위기 때 바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또 이때 2012년 이때 또 잠깐 이렇게 딱 많이 좀 쓰죠. 한 천억 달러 이상 정도를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요거는 그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유럽 재정 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한 4,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올라갔다 아주 급속도로 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급속도로 달러 유동성을 다시 이제 회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달러를 갖다 썼던 수합 계약을 했던 나라들이 다시 이제 그 계약 내에 돈을 갚고 이제 그 다시 또 연장을 안 한 그런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럼 금융위기 때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많이 이걸 썼나 하고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위기 때 있었던 건데요. 금융위기 2008년 이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합의 규모가 금융위기 이제 2008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거의 6천억 달러에 가까워졌다가
쭉 한 1년 동안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황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어디냐면 요게 바로 ECB예요.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즉 유럽 중앙은행인데요. 요건 뭐 우리가 당연히 그 많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미국의 그 CP라든지 뭐 이제 미국의 채권들 많이 사준 나라가 유럽이라서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일본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많은, 물론 유럽 전체보다는 작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회색. 예,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통화스와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왜냐면은 뭐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가 발생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큰 은행들이 막 무너져 갔었죠. 뭐 그 당시에 뭐 베어스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뭐 여러 또 유럽의 큰 중앙은행의 큰 이제 상업은행들이 막 망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은행이 망한 건 없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요때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썼던 나라들이 어디냐? 유럽하고 일본이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통화 수합이라는 거가 페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하고 금융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딱 한 5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 영국, ECB, 그다음에 일본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캐나다, 스위스 해서 요 나라들이 하고 그 페드가 수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금융 거래를 미국하고 활발히 하는데 이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작죠. 그 얘기 뭐냐면은 통화 수합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이 비율이, 여러분이 이 차트에서도 보듯이 회색 부분들 있잖아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페드로서는 제일 큰 그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큰 통화 수합에 있어서 제일 큰 이 주안점은 이 C5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5개 나라 현재는 상설로 되어 있는 요 5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됐었냐? 예, 그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게 상설 퍼머넌트 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퍼머넌트 5 이제 상설 5개 국가의 통화 수합 이 거래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표시된 거, 요게 바로 임시 템포러리 9 9개 국가 있죠. 여기 우리나라, 싱가포르, 뭐 멕시코,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율이 작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의 비율은, 전체 규모에서 비율은 작지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뭐 저도 판단하건대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페드가 과연 잘했냐 못했냐, 그 뭐 Q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달러 수합이야말로 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잘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는 퍼머넌트, 그러니까 C5라고 그랬죠. 그 센트럴 뱅크 5 5개의 그 C5 그 나라들 하고요. 그 다음에 C9 그
주변 국가들, 뭐 좀 C5보다 급이 떨어지는 나라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진한 파란색이 있고요, 연한 파란색이 있는데, 진한 색은 뭐냐면은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코비드, 코로나 요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C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임시니까 C9이겠죠. 자, C5의 금액은 보면은 BOJ, 뱅크 오브 재팬이죠. 그 금융위기 때 한 1200억 달러 정도 수합 라인을 통해서 그 가장 많이 썼을 때가, 이게 피크일 때 그걸 보는 거니까요. 그 정도 수합 라인을 통해서 피크일 때 이 정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비드일 때는 한 2200억 달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2,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요. 오히려 금융위기 때 한 3000억 달러 정도 썼고, 피크일 때요. 그 다음에 코비드 있을 때는 거의 반으로 줄었죠. 한 1400억 달러 정도, 이런 식으로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9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맨 앞에 있어요. 뱅크 오브 코리아 해서 우리나라는 한 금융위기 때는 한 1160억 불 정도,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는 한 80억 불 정도 해서, 이건 이제 피크였을 때의 그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MAS가 이게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니까 싱가포르 그 중앙은행인데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오히려 금융위기 때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 때 거의 한 100억 불 정도 가량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릭스뱅크, 이거는 스웨덴이고요. RBA, 이거는 오스트리아, 호주의 호주 중앙은행인데요. 그 금융위기 때는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코로나 위기 때는 별로 안 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거의 그런 뭐 비슷한 규모인 것 같은데, 단위를 보면요, 이 왼쪽이 여기 350이고 여기는 300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10배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그리려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은 요만큼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들은 그렇게 페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C5가 중요하지, 여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통화 수합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요, 분명히 제가 C5라고 했고 여기에 카나다도 들어간다 그랬었는데, 카나다가 여기 없죠. 카나다는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9이니까 여기 9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나라가 없죠. 뉴질랜드하고 저기 브라질이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 나라들은 일단 달러 유동성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과거 역사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거고, 굳이 얘기한다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대략 한 일본이 2천억 불, 뭐 1,300불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60억 불, 180억 불 뭐 이 정도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12월 31일에 그 종결한 이걸 갖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미 여기는 상설인 거고요. 상설은 항상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미 페드가 작년 7월에 발표했듯이 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를 작년 12월 말까지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이렇게 이미 발표한 거였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게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임시 수합 라인을 종료하고 안 했다는 게, 그러면 임시 수합 라인을 종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환율 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다든지 뭐 또는 어떤 위기가 닥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에 오히려 이자율 상승 또는 양적 완화 QE를 했던 거를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후에는 또 축소를 하겠죠. QT로 가겠죠. QE가 아니라 QT로 갈 텐데,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페드 이제 통화 수합 일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2007년에 금융위기 이제 막 시작했던 때죠.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2010년에 또 재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본 겁니다. 뭐 그 복잡한 것들이 뭐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 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그 다음에 2013년에 C5, 그 아까 얘기했던 주요 국가에 대해서 상설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설화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나라들은 언제든지 자국의 화폐하고 미국 달러를 교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위기가 생겼을 때요. 그 다음에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을 때 C9하고의 그 대체적으로 600억 달러, 우리나라 뭐 싱가포르는 당연히 600억 달러, 그 다음에 뭐 좀 규모나 이런 게 떨어지는 나라는 300억 달러, 요걸로 임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통화 스와프의 목적,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너무 당연히 알겠죠.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위기가 생겼어요. 그럼 위기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막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산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1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50만 대만 만들어. 그러면 그동안 현금 들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위기 때 사용하려고. 또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거, 주식 같은 거 팔아서 현금 챙기고. 왜 챙기냐? 주식이 비싸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니까 위기 때 제일 중요한 건 유동성이잖아요. 현금, 뭐 내가 100억짜리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팔리면은 그 유동성 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럴 때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미국이 페드가 어떤 시혜적으로 됐다, 이거 달러 잠깐 빌려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한 나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들은 특히 미국 국채들을 많이 들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국채 막 팔거나 그러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히려 더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자 페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자기네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같이 잘해보자 라는 그런 이 통화 정책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는 요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금융위기 때나 또는 이번 코로나, 특히 코로나 위기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요. 중국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